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야단치는 사람은 어차피 혼날 텐데 라고 하는데 야단 맞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에 감정이 막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사실은 흥분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야단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단 맞는 사람도 뭔가 예상됐을 때 야단 맞게 되면은 견디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단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단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이 매우 흥분한 상태를 벗어난 다음에 상대방이 조금 더 냉정해졌을 때, 나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야단 맞으면 더 나은 거예요. 야단 치는 사람은 네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더 야단 친다고 했지만, 자, 오늘 뭐를 하다 들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일주일 뒤에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 화난 사람이 당장 그거를 알게 되었을 때 더 크게 야단 맞을까요? 아니면 일주일 뒤에 더 크게 야단 맞을까요? 야단 치는 사람은 본인이 일주일 전이었으면은 참았을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흥분해 있을 때 더 야단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야단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은 확률이 매우 적을지도 모르지만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될 확률이 0은 절대로 아닙니다. 상대방이 또 역시 그거를 백발백중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는 항상 언젠가 그냥 넘어갈지 모른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누가 나한테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문 즉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생각을 하고 말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말이 먼저 나가요. 거짓말을 하다가 보면 결국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한 충동성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충동적이면서 겁이 많은 분들은 상대방이 뭔가 물어보기 시작하잖아요. 겁이 나니까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침묵이 가장 유리하고, 침묵을 하면서 천천히 말을 이끌어가면서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즉문즉답으로 하다가 논리가 깨어지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이 들켜버립니다. 허언증인 사람들의 일부는 너무 자기가 얘기를 하면 자기가 재미있는 거예요. 자기만 재미있는 게 아니라 남들도 그거를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멈추지 못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얘기를 만들고 그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거짓말을 갖다 의도하는 건 아니지요. 사실은 유명한 소설가 중에서도 허언증인 사람들이 있어요. 해밍웨이,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고 정갈한 문체를 생각하지만 해밍웨이는 대단한 허풍쟁이였어요. 파리에 있었을 때 해밍웨이가 비둘기를 갖다 잡아먹었다, 그런 거를 자기가 쓴 적이 있었거든요. 해밍웨이 굉장히 파리에서 잘 지냈어요. 그리고 해밍웨이는 맨날 권투하면 자기가 때렸다고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해밍웨이 대체적으로 맞고 지냈어요. 그리고 해밍웨이보다도 더 침침하고 어두운 소설을 쓰는 사람은 포크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포크너라는 분은 그냥 거의 입만 열면은 허풍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거의 허언증이었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의 허언증은 결국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굉장히 훌륭한 문학작품이 된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삶을 살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지어내면 허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거를 머리에 잘 모아서 드라마를 쓰거나 소설을 쓰면요, 훌륭한 작가가 되는 거죠. 허언증인 분들 중에서는 또 다른 유형도 하나가 있기는 해요. 우리가 SNS나 아니면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예를 들어서 뭔가 굉장히 좋은 동네에 산다고 하거나 자신의 학교라든가 학벌을 살짝 속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기라든가 금전적인 이익이 명확한 분도 있는데 금전적인 이익이 명확치 않은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나를 그렇게 잘나는 사람으로 봐줄 때 본인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본인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SNS에 전혀 자신이 아닌 얼굴을 올리고 전혀 자신이 아닌 집을 갖다 올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보는 거를 보면서 거기에서 뭔가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원래의 자신에 대해서 올리게 되면은 누가 관심을 줄까요? 100% 관심이 0인 경우와
조금 과정이 있더라도 관심을 받는 경우 중에서는 그게 가짜 관심이든 진짜 관심이든 관심을 받는 게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당사자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거짓을 드러내는 거를 갖다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거짓을 드러내는 것 자체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한마디로 사기꾼들인 거예요. 우리가 허언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신분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신분사기도 굉장히 높은 신분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과 굉장히 낮은 신분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신분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나는 재벌이다, 나는 뭐 전문직이다, 그렇게 사기를 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기를 치면서 금전적인 이익을 꾀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사기를 치는 또 다른 부류는 나는 굉장히 불쌍하다로 사기를 쳐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사람들이 나를 갖다 불쌍하게 봐주고 위로를 해주는 데서 만족을 느껴요. 그게 금전적인 이익으로 가게 되면은 본인의 심리적 만족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기는 사기일 뿐인 거예요. 그거는 저는 결과적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중에 제일 너무 뻔한 거를 먼저 얘기할게요. 그거는 사기예요, 사기. 애초에 지키지 않을 생각으로 의도를 갖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이지요. 자기가 편하게 넘어가려고. 두 번째는 결과적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게임 딱 1시간만 할게요 얘기할 때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진심이에요. 엄마한테 게임 1시간만 할게요 얘기할 게 엄마한테 1시간만 한다고 얘기하지만 난 2시간을 해내고야 말 거야 하고 얘기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러나 1시간 한 다음에 더 할 때도 되게 진심이에요. 충동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또 자신에 대해서 약간 과도한 믿음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진짜 그 말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은 지키지 못해요. 스스로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예요. 밤에 잘 때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생각하면서 자요. 스스로한테 약속해요. 틀림없이 일찍 일어날 거야. 그러나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지 못해요. 그거 역시 나하고 약속을 했지만 둘 다 진심이에요. 오늘은 야식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나는 저녁 때 결심을 해요. 진심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야식을 먹는 것도 진심이에요. 하물며 나한테도 이러는데 내 주위 사람한테 자, 나 내일 아침엔 일찍 일어날게요 얘기할 때 진심이에요. 그러나 못 일어날 때도 진심이에요. 그래서 얘기할 때도 진심이고 못 지킬 때도 진심인 경우가 있지요. 결과적 거짓말이에요. 결과적 거짓말의 또 다른 유형은 뭔가 하면은 약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상대방한테 정당한 약속을 계약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차피 지시고 명령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능력이 없는데도 약속을 하는 거지요. 엄마가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학시험을 적어도 10개 중에 9개는 맞는 거야 라고 아이한테 약속해요. 그럼 아이는 네 해요. 만약에 그때 우리 아이가 진심을 얘기하면은 엄마는 기뻐할까요? 야, 열심히 해서 수학 문제 10개 중에 9개를 맞는 거야 라고 약속하는데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난 진짜 엄마를 사랑해요. 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난 수학 문제 10개 중에 9개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하고 약속을 안 할 거예요. 하게 되면 그 엄마가 야, 넌 진짜 솔직하구나. 넌 아주 훌륭한 애야. 자, 엄마한테 엄마가 얘기한 대로 할게요 하고 약속을 못 지키는 아이랑 엄마한테 엄마, 난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데 어차피 엄마는 나한테 지금 지키지 못할 약속을 강요하고 있어요. 난 그래서 엄마랑 약속을 안 할게요 하는 사이에서 누가 더 엄마를 존경하고 존중할까요? 못할 것 같지만 네 라고 해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빠득빠득 누기면서 왜 나한테 할 수 없는 약속을 강요하냐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래도 착한 사람이지요. 엄마가 됐건 상사가 됐건 선생님이 되었든지 하게 되면은 결국은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여요. 너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 왜 안 하는 거야?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약속을 강요할 때는 나는 사실은 못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하게 되지요. 때로는 이런 관계가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발생해요. 난 저 사람을 사랑해요. 이거를 안 하겠다고 하면 저 사람이 화내거나 미워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못할 거지만 나는 약속하지요. 이제 술 안 먹을게. 이제 쇼핑 많이 안 할게. 그러지만 사실은 그 약속은 지켜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약속하지 마세요. 내가 약속을 받아내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대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대부분 그 약속은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켜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 상대방이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가능하면 약속하지 말고 사세요. 그게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 정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충분히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과 어떤 힘의 불균형이 있다. 그럴 때는 한번 찔러봐도 돼요. 그렇지만 조심해야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때는 앞으로 그 사람이 거짓말을 안 했으면 하는 거지요.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바꿔놓는 거예요. 누군가 자꾸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 같아요. 슬쩍슬쩍. 그때 중요한 거는 물증이 없는 한 너 내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지? 라고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만에 하나 틀렸을 때 얼마나 상대방은 화가 나겠어요. 나는 지갑에 돈을 안 넣어두면 돼요. 절대로 모르는 것을 감춰놓거나. 결국은 심증은 있으나 확증이 없을 때는 거짓말이란 자백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야만 되는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고민하고 조처를 취해야 돼요. 서로 내가 자백을 받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거를 하지 않겠다 하더라도요. 내가 조처를 취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음에 나한테 똑같은 피해를 주게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항상 지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갖다 다그쳤어요. 그러나 나는 굉장히 걱정해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저 사람이 나를 갖다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결국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야단쳐서 그 사람한테 잘못을 받아낸다 한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고 나를 미워하지 않게끔 하고 싶잖아요.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하더라도요. 금세 용서해 주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거짓말을 밝혀내더라도 상대방은 나의 어떤 호의를 이용해서 원하는 거를 이루어내고요. 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항상 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수도 없이 게임을 하지 말라면서 우리한테 스마트폰을 뺏었어요. 그러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부모님 중에 끝까지 다시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그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은 부모님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미움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결국 돌려주게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요. 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거를 밝혀내고 야단친다 하더라도요. 결국 나는 또다시 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똑같은 상황에서 대부분 똑같이 행동해요. 상대방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사실이라면서 거짓으로 일관되게 되고요. 나도 똑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용서해주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이 관계가 반복될 바에는 어쩌다 한 번은 그냥 속아 넘어가고 상대방도 약간은 덜 창피하게 지나가는 게 차라리 더 나을 때도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경찰에 조사를 갖다 받는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가장 커다란 부분은 그거더라고요. 똑같은 거를 끝도 없이 물어요. 진짜 상대방이 질릴 때까지.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래요. 내 머릿속에 답이 정해졌는데 똑같은 거를 갖다 끝없이 물어보더라도 끝없이 똑같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거짓말이면은 거기에서 미묘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법률 용어가 있어요. 진술의 일관성. 결국 지나칠 정도라도 반복적으로 물어보다가 보면은 결국은 상대방의 감정이 흐트러지면서 진술의 일관성이 깨어져요.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게 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짓말을 하느라고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나타나게 되는 실수들이에요. 그 사람이 매우 흥분하고 생각이 많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이지요. 거짓말이냐 아니냐에
어떤 정황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 탐지기를 많이 써요.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는요,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라 자율신경 흥분 상태를 탐지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거짓말일 때는 가슴도 두근거리고 호흡수도 많아지고 땀도 날 거라고 가정하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전날에 술을 잔뜩 먹잖아요. 거짓말이건 아니든지 간에요. 계속 땀이 나요.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라도요. 진짜 그 사람이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느리고 자기 호흡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땀은 안 흘려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자체를 알아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냐를 할 때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게 그 사람의 인상과 태도와 말투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기꾼들을 보잖아요.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게 생겼어요. 목소리도 작고 겁이 많게 생겼어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더 많이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한 그 사람의 말투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내가 가늠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 내용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확인해 보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거나 너무 나쁜 거는 대체적으로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요. 남한테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이 나한테는 진실을 얘기한다고 착각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결국 나한테도 거짓말해요. 옛날에 거짓말했으면요, 이번에도 나한테 거짓말해요. 전체를 보고 맥락을 보고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 맥락과 흐름과 전체가 하나하나의 지금의 말과 지금의 기분과 지금의 태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